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4세대 소렌토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은 프리모델 체인지답게 플랫폼은 물론 안팎의 디자인과 파워트레인까지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6인승 모델도 추가가 됐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2.1L 디젤과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2.0 디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2.1L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먼저 출시가 되고요. 2.5L 가솔린 터보는 올해 여름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습식 8단 듀얼 클러치도 이 소렌토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산 중형 SUV는 처음인데, 요거는 부분 변경된 산타페에도 같이 탑재가 되죠. 트림은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4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1L 디젤의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이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외장 디자인은 셀토스와 많이 비슷하죠. 셀토스의 확대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인상이 사나워졌죠.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둥글둥글해서 전체적으로 좀 무난함을 지향을 했는데, 이 신형의 얼굴은 좀 더 사납고 또는 스포티하고 그렇습니다. 헤드램프와 주간등은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신차가 그렇듯이 이 소렌토 역시 차체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전장 전폭 전고는 각각 10mm씩 늘어났고요. 휠베이스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전장 대비 그 휠베이스를 더 많이 늘렸어요. 산타페와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모든 수치가 다 크고요. 특히 휠베이스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신형 소렌토는 맥스크루즈와 비교를 해도 전장 제외하면은 차체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장은 맥스크루즈가 더 차이나게 길지만 휠베이스는 소렌토가 15mm가 더 길고요. 물론 위급인 펠리세이드와 비교를 해보면은 수치 또는 크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형에 비하면 차체가 조금 커졌는데 앞보다는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저 소렌토 차명 배지가 굉장히 커졌죠. 모하비만큼 폰트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좌우의 길이는 꽤 긴 편이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얼핏 머스탱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머플러는 저 장식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로 외장 색상은 총 5가지고요. 이 중에서 하얀색이 가장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사이즈는 255에 45와 20입니다. 기존의 소렌토는 19인치가 가장 컸는데 이 신형은 20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죠. 예, 외장처럼 실내 디자인도 풀모델 체인지가 됐죠. 기존에 비하면은 이 실내의 디자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계기판 쪽을 제외를 하면은 그 대시보드의 높이는 약간 낮아 보이고요.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기판과 공조장치의 위치가 기존에 비하면 좀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은 그 내장재도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 느낌이고요.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송풍구인데, 이 송풍구가 뭐 디자인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개수가 많아요. 보통 실내 앞쪽에는 송풍구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송풍구가 8개예요. 이 밑에 쪽의 송풍구는 장식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의 송풍구는 각도 때문에 그 안쪽이 좀 잘 보입니다. 내장 색상은 베이지와 블랙 2가지가 있는데, 보통 베이지가 좀 더 고급스럽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 차는 베이지나 블랙이나 그 고급스러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이 베이지가 좀 더 이렇게 화사해 보이죠. 모니터는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차들이 이 계기판과 모니터가 쭉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쓰고 있잖아요. 이 소렌토 역시 그렇습니다. 모니터는 돌출형이고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그 약간의 좀 소리는 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기아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큰 메뉴로 접근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현대기아차에 적용된 그 주요 편의 장비가 거의 다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기아차에서는 처음으로 이 기아페이, 그러니까 차 안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후석 취침 모드나 후석 대화는 약간 좀 미니밴 같은 그런 패키징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후석 취침 모드에서는 1열에만 사운드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후석 대화는 그 1열에서 말하는 소리가 그 2, 3열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차량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운행과 관련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현대기아차와 거의 같고요.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최근에 적용된 ADAS 있잖아요. 자동 차선 변경 보조 빼고는 다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에서 실내 모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메뉴가 나오죠. 이 색상은 블루 플라이트와 피스퍼 포레스트, 드림 퍼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아주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고요. 그 밝기도 가장 밝게 해도 아주 밝은 편은 아닙니다. 계기판의 디자인 테마는 A, B, C, D가 있고요. 이 D 같은 경우에는 K5에도 봤던 디자인이죠. 버튼은 단축키인데 이 안쪽에 그 메뉴가 좀 더 세분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용자 버튼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즐겨찾기를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후석대와 전화, 폰 프로젝션, 유보, 그리고 핸들의 모드 버튼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 메뉴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이 2분할 화면입니다. 오른쪽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가 나오고요. 이쪽에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화면은 여기서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2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보통 다른 차들의 그 평균적인 위치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와 함께 그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 공조장치가 약간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위쪽으로.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 이제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 손과의 거리도 가깝고. 이 공조장치의 이 양쪽에 있는 버튼은 물리 버튼이고요. 이거는 터치입니다.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기아차가 기어 다이얼 앞에 그 수납 공간이 좀 강점인데, 이 차는 그 다른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도 이 수납 공간이 꽤 용량이 큰 것 같아요.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고요.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공간은 큰데 안쪽으로 조금 깊어요. 핸드폰을 놨을 때.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3개가 마련이 됩니다. 이 앞쪽에 USB 단자가 3개 있는 차는 그 현대기아차 중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공조장치부터 이쪽의 공간, 기어 다이얼 주변은 좀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하이그로시가 좀 되게 뭐라 그러죠? 좀 두텁게 쓰인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어두운 데서 보면은 시각적으로 좀 많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낫네요. 기어 주변의 디자인은 국내에서 팔지 않는 그 텔룰라이드와 좀 비슷합니다. 텔룰라이드도 그 이쪽에 그 좀 약간 올라온 벽이 있고 여기에 통풍과 여선 시트가 있거든요. 좀 비슷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국내에서 팔리는 기아차에는 이게 처음 쓰이는 디자인이죠.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한 번씩만 돌리면은 R&D로 이동을 하고요. 이 P는 이 상단에 있죠. 기어 다이얼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운전대 열선, 오토홀드, 내리막 경사로 속도 조절 장치, ISG 온오프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T는 최근에 기아차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디자인인데 그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그 리모트로 출차도 할 수가 있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해도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mm 병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문이 닫혀요. 스티어링 휠은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작게 느껴지고요. 보통 스티어링 휠은 원형이긴 한데 정말 완전 동그랗게 원형인 차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딱 원형에 가까워요. 이 차는 운전대가 투톤인데 확실히 원톤보다 좀 더 예뻐요. 이 림의 두께는 약간 좀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잡았을 때 이 림에 쓰인 가죽이 약간 좀 미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운전해 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 12.3인치 계기판은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K5와 거의 비슷하고요. 해상도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처럼 이 차 역시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바뀌어요. 지금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입니다. 컴포트가 디자인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이 디자인이 바뀔 때 속도와 자연스러움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포함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가운데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4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의 토크 배분도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비하면은 크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GV80과 거의 비슷한 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편의, 후측방 안전정보, 오디오 등이 있고요. 기존의 HUD는 속도계 숫자 크기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속도계 색깔이 바뀌어요. 이것도 GV80과 같죠.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고요. 시트에 앉으면은 그 좌우의 폭은 물론 그 등 전체가 닿는 면적이 넓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트의 기본적인 쿠션도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앞부분은 이렇게 연장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서스펜션처럼 시트의 쿠션도 약간 좀 탄탄한 편입니다. 실내처럼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여러 가지 선들이 쓰였고요. 소재라든가 색상도 좀 여러 가지죠.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 도어 포켓의 크기는 차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용량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신형 소렌토는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의 무릎 공간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에 비하면은 소폭 커진 것 같아요. 이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키면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 공간이 주먹이 3개 하고도 조금 남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한 3개 정도가 딱 들어갔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늘어났죠. 6인승의 경우에 2열에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니까 확실히 그 벤츠 시트보다는 거주성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2열 시트가 1열에 비해서도 그 크기가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쿠션 또는 그 착자감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2열 승객을 위한 거주성으로 치면은 6인승이 확실히 5인승이나 7인승보다는 훨씬 좋죠. 참고로 소렌토의 사전 계약에서 6인승의 비율이 37%라고 합니다. 2열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의 각도도 꽤 뒤로 많이 넘어가는 편이에요. 사실 이거는 구형도 뒤로 좀 많이 넘어가서 구형보다 더 많이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열 시트의 등받이는 꽤 뒤로 많이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 정도면 동급의 SUV 중에서는 2열의 무릎 공간이 가장 넉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밑으로 발을 넣으려면 이렇게 이 정도로 뻗어야 돼요.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었을 경우에. 그리고 이 차가 AWD인 것을 생각을 하면 이 가운데 부분도 아주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2열의 거주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센터 콘솔 박스 뒤에 송풍구와 12V, 220 USB 단자가 각각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1열 시트의 측면에도 여기에 USB 단자가 있죠. 지금 이쪽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쪽으로 당기고 첫 번째 걸리는 위치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앉으면 당연히 성인이면 굉장히 좁죠. 무릎과 그 1열 시트 등받이가 닿습니다. 2열 시트 양쪽에는 또 이렇게 작은 그물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루프는 면적이 꽤 큰 편입니다. 그 양쪽의 폭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길이가 길어요.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키고 등받이를 가장 뒤로 눕히고 여기에 머리를 갖다 대도 이 끝이 거의 뒤통수까지 오니까 그 파노라마 루프의 그 전장이 꽤 긴 편이죠. 도어 트림에는 2열 승객을 위한 열선 시트와 컵홀더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 컵홀더나 아까 1열 시트의 USB 단자만 봐도 뭔가 미니밴 같은 패키징을 적용을 한 것 같죠. 사실 요즘의 중형 SUV는 그 미니밴 같은 패키징이 많은데 이 소렌토가 그런 것 같습니다. 2열 독립 시트의 좋은 점 중 하나가 3열로 들어가는 통로가 2개라는 거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 통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3열의 공간은 당연히 2열 시트를 얼마나 슬라이딩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그 첫 번째 걸리는 그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도 약간 공간이 남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등받이까지 뒤로 눕힌 상태죠. 이 상태면은 성인이 앉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은 2열만큼 편하진 않아도 3열이 아주 이렇게 못 앉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3열의 경우 좌우의 폭이 좁고 무엇보다도 그 시트의 크기가 좀 작죠. 쿠션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쿠션의 길이가 짧고 요 바닥이 좀 올라와 있어서 좀 자세가 불편해지는 그런 건 있죠. 3열에도 여기 별도의 송풍구와 공조장치 다이얼이 있고요. 양쪽에 USB 단자도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에 USB 단자가 총 7개가 있는 거죠. 이런 길쭉한 수납 공간은 딱 핸드폰을 놓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열도 여기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죠. 3열 시트를 세웠을 경우에 트렁크 기본 용량은 18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열 시트가 있으면은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 물론 3열 바닥에 커버를 들어올리면 이렇게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습니다. 3열 시트는 이 줄을 당겨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접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예, 지금은 공조장치는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대 엔진 소리는 4기통 디젤의 평균 정도 같아요. 뭐 딱히 조용하다거나 뭐 더 시끄럽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엔진 음색이 기존의 그 R 엔진에 비해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하면은 이 공회전대 엔진 소리가 약간 좀 그 건조한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그 떨림이 좀 있는 편이에요. 좀 가는 떨림인데 이게 특정 부위에서 좀 크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자잘하게 있어요. 이 차가 진동이 이게 지금 초기 모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운전대나 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센터 콘솔 박스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팔을 대보면은 좀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공회전대의 그 정숙성은 이제 평균적인 수준인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공회전대 이게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 역시 새로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거고요.
2.1L 디젤은 기존과 배기량은 동일하지만 엄밀히 보면 배기량이 좀 다르죠. 출력과 토크는 물론 그 나오는 회전수까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을 대체하는 8단 습식 듀얼 클러치로 바뀌었죠. 이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현대는 기존에 7단 건식 클러치를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습식 듀얼 클러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습식과 건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건식에 비해서 이 습식은 좀 더 이 작동 질감이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대응 토크도 높죠. 건식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응 토크가 높지 못해 갖고 이제 큰 엔진에 좀 쓰기가 힘들었는데, 이 습식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대응 토크가 높아서 이런 그 40 토크가 넘는 차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용도로 운전할 때 건식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자연스러운 주행 질감인데, 특히 처음에 출발할 때 떨어지는 부분이 좀 더 좀 매끄럽죠. 그리고 가다서다가 잦은 구간 있잖아요. 시내 정체 구간. 그럴 때 건식은 아무래도 클러치 단속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좀 쉽게 열을 받는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승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아주 과격하게 운전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 작동 질감이 자동 변속기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좀 풀 가속을 할 경우에 저단에서, 예를 들면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울컥거림은 있어요. 주행 중 소음은 역시 타이어 소리가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 정도면은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다른 부분이 조용해서 이 타이어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구형 소렌토 시승할 때 가장 큰 장점이 주행에서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도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구형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 사이즈의 SUV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되면서도 좀 안정적인 그런 승차감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하체가 약간은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긴 한데, 성격이 조금 틀릴 수 있어도 승차감이 좋다는 건 동일하고요.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 저는 그 차체가 안정감이 좀 가장 인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직진할 때 좀 이렇게 높낮이가 큰 그 노면이 있잖아요. 그때 지나가서 차가 뒤에가 딱 떨어질 때, 그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하의 바운싱을 되게 금방 잡습니다. 동일한 코너로 비교했을 때 구형과 거동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또는 못한 게 이 소리예요. 소리. 요즘 현대기아차 승용차 타면은 이렇게 코너 돌 때 ESC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동 소음이 있는 차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이 코너 돌아 나갈 때 ESC가 막 개입을 할 때 그 작동 소음이 꽤 커요. 요즘에 신차 시승에서 이렇게 좀 작동 소음이 좀 많은 차가 바로 최근에 캐딜락 XT6가 있었고, 바로 전에 포터 일렉트릭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의외예요. 그리고 ISG 오토홀드를 동시에 사용할 때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적용이 될 때는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제 오토홀드가 풀리고 엔진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딜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XM3만큼 그렇게 더딘 건 아니고요. 차는 고속으로 달릴 때처럼 그 코너에서도 이렇게 스포티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 전체적으로 거동이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코너 돌 때 ESC 작동 소음이 좀 큰 거는 이 차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동력 성능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기존과 비교해 보면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좀 많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탔던 그 2019 소렌토와 비교를 해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이 거의 한 10초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제로 200이 한 58초 이랬는데, 이 차는 50초 안쪽이니까 거의 10초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은 가속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차가 체감 가속력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풀 가속을 해보면은
보통 디젤 하면은 킥다운 했을 때 뭉클하고 치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보다는 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타입이어서 나중에 속도가 붙으면은 그때 좀 구형보다 나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나온 디젤 차들, 특히 디젤 게이트 이후에 나온 이제 디젤 차들이 대체로 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정속주행 연비도 그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한 20, 21 이 정도 나는데 이 차는 대략 한 20에서 25 사이로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뭐 어지간해서는 20km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속 110에서의 순간 연비도 기존에 비하면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리터당 15, 16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차는 한 17, 18 이 정도 나오니까 90이든 110이든 정속 주행 연비는 다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가속력과 연비가 모두 좋아졌네요.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있고요. 컴포트가 이제 흔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노멀이죠. 그리고 스마트의 경우에는 운전하는 환경에 따라서 컴포트와 에코, 스마트를 이제 자동으로 변환을 합니다. 컴포트와 에코, 스포츠의 모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모든 차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예민해지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런데 구형에 비하면은 좀 더 민감해지는 정도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차에도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ADAS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HDA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 간선도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로 중앙을 지키는 능력은 기존과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사실 뭐 기존에도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맵이 과속 카메라를 인식을 하는 것도 고정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동식까지 같이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ACC를 여기가 만약에 시속 90이면 92, 3으로 맞추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과속 카메라 한 500m 전에 대략 89km로 떨어뜨리고 조금씩 줄이죠. 그리고 카메라를 지나가면 다시 원래 세팅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이 첫 번째 경고가 좀 더 일찍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좀 이 유지 시간이 줄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줄은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경고 시점이 좀 더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변속기는 자동에서 듀얼 클러치로 바뀌었지만 정속 주행할 때 이제 회전수를 보면은 기어비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속 90에서 이제 톱기어로 달리면은 회전수가 대략 한 1500rpm이 조금 안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구형과 동일합니다. 차로유지는 두 번째 경고음이 굉장히 오래 울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쪽 계기판에 기능이 해제가 된다고 이제 표시가 뜹니다. 근데 ACC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승차감과 고속 안정성, 그리고 스티어링 감각이 있습니다. 이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체감 가속이 제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속도감도 좀 느려요. 그러니까 실제 달리는 속도보다 좀 더 속도가 낮게 느껴져요. 운전자가 느끼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안정감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동급의 SUV 중에서는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빨리 달려도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승하면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이 스티어링 감각인데 스티어링이 돌렸을 때 조향 감각이 꽤나 정확해요. 그래서 차선 변경 할 때는 물론 그냥 일반적인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꽤 정확한 감각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보다 한결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륜의 동력 배분은 지금처럼 90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앞바퀴로만 조금 전달이 되고 뒤로는 동력이 다 끊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가속을 하면은 뒷바퀴로도 토크가 배분이 되는데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풀가속을 해도 뒤로 토크가 아주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대략 한 8대2 정도. 주행할 때 엔진 소음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회전수를 좀 높이 올려도 비례해서 소리가 그렇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색이 아까 공회전 때는 약간 좀 건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단으로 낮은 회전수로 달리면은 약간 좀 가솔린 엔진의 노킹 같은 소리, 볼륨이 크진 않지만 그렇게 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이 신형 소렌토는
안팎의 디자인은 물론 이 파워트레인까지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그만큼 구형에 비하면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 약간 좀 밋밋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화려해졌죠. 실내 역시도 디자인이 구형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안팎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그 편의 장비도 훨씬 좋아졌지만 거주성 그리고 6인승이 추가가 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소렌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역시 매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패밀리카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승차감 또는 적합한 승차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패밀리카로 쓰기에 충분한 거주성도 있고요. 구형에 비하면은 그 연비와 동력 성능이 모두 좋아진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떨림이 있는데, 제가 공회전 때, 운전 때, 시트, 이 센터 콘솔 박스까지 좀 떨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주행 중에도 있어요. 물론 뭐 정속 주행할 때 그럴 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떨림은 없는데, 고단으로 저RPM에서 천천히 가속할 때 또는 이제 급가속할 때, 그럴 때는 그 운전대나 그 시트로 좀 떨림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눈에 띄고요. 종합해 봤을 때 소렌토는 확실히 잘 팔릴만한 그런 상품성입니다. 사실 구형 같은 경우에도 뭐 꽤 잘 팔렸는데, 이 신형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구형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도 추가가 됐는데, 이 2.2 디젤 신형을 타보니까 하이브리드의 성능이나 연비도 이제 꽤 궁금해집니다. 하이브리드도 차가 나오면은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로써 기아 4세대 소렌토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